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5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입니다. 우리가 원래 한 2주 정도만 본격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미뤄져서 지금 벌써 5주차이고요. 그리고 7주차까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공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면 수업이 5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에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칠 것인지 그리고 성적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그때 돼서야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학교에서 공지가 왔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우리가 뭐 중간고사를 치게 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지가 오는 대로 바로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텐데 중간고사를 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있는 분들은 뭐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시고 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면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장인데 5장은 운영체제와 활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의 단원 목표는 운영체제가 뭐냐, 그리고 운영체제를 왜 사용해 주느냐,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관리자를 알아보고 그 기능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도스 운영체제가 있었고 현재는 윈도우도 여러 버전이 업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매cin토시라든지 리눅스, 유닉스에 관련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간단하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의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개요입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내에 상주를 하면서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억장치 내에 상주를 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그죠? 폰 노이만이 제안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 기억 장치인 주기억 장치에다가 로드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주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주기억 장치에 로딩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의미하겠죠. 거기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프린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공유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일반적인 PC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하드웨어와
이런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뭐 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런 거나 또는 이클립스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던지 또는 아무리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이런 운영체제가 없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을 한다.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면 아주 예전에 1세대 때 이럴 때에는 운영체제가 없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계어로밖에는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얘가 어떤 우리가 넣었던 어떤 뭐 일반적인 영문이나 영어나 또는 일반적인 숫자라든지 십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진수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자원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운영체제가. 그래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나 주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나 또는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의 컴퓨터 자원을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에 들어오면 CPU가 어떻다. CPU가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의 성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어떤지, 그리고 입출력 장치가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USB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마이크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화면이 나옵니다만 그런 어떤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운영체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와 중대형 컴퓨터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뭐 개인용 컴퓨터와 중대형 컴퓨터를 따로 막 구분해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중형 컴퓨터 정도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에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개인용 컴퓨터에는 물론 지금은 도스는 사용을 하지 않죠. 그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윈도우즈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뒷부분에 제가 이제 그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리눅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면 이 리눅스는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지금 1학년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뭐 3, 4학년쯤 되면은 리눅스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맥OS도 사용하시는 분도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는 이런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컴퓨터에서는 유닉스라든지 또는 윈도우즈 서버 또는 뭐 VMS라 해서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및 기기에서는 뭐 우리가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즈 사용하는 기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컴퓨터를 어떤 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왜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정보를 우리가 뭐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크 제어기 같은 거를 우리 직접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디스크 제어기 같은 걸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뭐 윈도우즈 탐색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을 하잖아.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자가 잘 활용하도록 돕고,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성능을 잘 관리하도록 또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사용자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에게 명령을 줘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죠.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 난 한글로 뭔가를 과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글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한글 프로그램을 나는 실행을 할 것이야 라고 운영체제에서 더블 클릭 실행 명령을 내려주면은 이 운영체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로딩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PU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억 장소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로드를 해서 적절히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사용자를 보호를 한다. 우리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나중에 도수로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는 한 개의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컴퓨터 띄워가지고 유튜브도 보면서 그죠? 과제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걸 막 하잖아. 그죠? 동시에 내가 여러 작업을 막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이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주고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초기화. 컴퓨터 시스템 초기화 설정 기능을 해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초기화 설정 기능을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도 해준다. 예를 들면은 뭐 포맷을 시켜가지고, 그죠? 새롭게 우리가 운영체제를 탁 깔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깨끗한 컴퓨터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입출력은 어떤 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기억 장치는 얼마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초기화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처리장치,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 장치 뭐 이런 것들 있죠.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앙처리 장치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그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또 내가 명령을 내려주면 그 명령에 맞춰서 이 운영체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고 저장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시켜준다거나 또 USB 저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입출력 장치도 마찬가지.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한다, 마우스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주격 장치도 우리가 이제 로딩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는 뭐 와이파이가 되도록 해준다. 이런 것도 운영체제에서 다 이제 제어를 해준다라는 거죠. 파일 시스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탐색기, 윈도우즈 탐색기라고 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우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얘가 관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기타로는 뭐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검사를 해준다거나 복구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을 얘가 자동으로 검사를 해준다거나 또는 그 복구 기능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뭐 껐다 켰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전 상태로 복구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 관리라고 해서 하나의 PC를 여러 사람이 계정을 각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따로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자원 공유 및 보안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나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그죠? 뭐 프린터, 예를 들어 프린터는 한 대인데 사무실에 갔는데 프린터는 한 대인데 그 프린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원 공유죠, 그죠? 그러거나 또는 보안,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및 자원 공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프린터 같은 거 그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운영체제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 명령형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형 인터페이스 방법은 CLI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예전에 MS-DOS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면 지금 윈도우즈에서도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시작해서 cmd라고 치거나 또는 커맨드라고 치게 되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뜨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뭐 dir 치게 되면은 현재 이 폴더에 들어있는 폴더라든지 어떤 파일이 나오고, 뭐 루트 드라이브로 가서 dir 치면 현재 루트에 들어있는 게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CLI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CLI는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명령어를 직접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애플의 맥OS나 또는 유닉스의 X 윈도우라든지 또는 MS 윈도우인데 여러분들은 주로 얘를 쓰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윈도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그림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도 내가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걸 누르면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위에 있는 이 CLI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CLI와 GUI. 자, 그럼 운영체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억장치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입출력 장치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 관리자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기억장치 관리하는 거는 메모리 매니저,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하는 건 프로세스 매니저,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관리해주는 거는 디바이스 매니저, 그리고 파일을 관리해주는 거는 파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체제가 관리해주는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지만 사용자가 접근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대표적인 걸로 파일 매니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탐색키. 탐색키라고 하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가지고 관리를 하겠죠. 그죠? 파일을 뭐 삭제하기도 하고, 또는 이동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중간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운영체제 내부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관리 대상 4개 중에 기억장치 관리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가 단일 프로그램 방식하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는데,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전에 사용해주는 방식으로, 예전에 도스를 이용을 할 때에는요, 이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못 써요. 지금 우리가 사용해주는 거는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뭐 한글도 띄우고 또는 뭐 유튜브도 띄워놓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인데, 단일 프로그래밍은 조격장치 한 개 프로그램밖에 못 가요. 못 올려요. 그래서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썼어요. 지금 한글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 한글 프로그램 닫아야 돼요. 닫아서 주격장치에서 제거를 한 다음에 이 주격장치가 비어 있으면 다시 여기에다가 엑셀 프로그램을 로드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 단일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이제 어느 프로세스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있죠, 그죠?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프로세서를 어느 장소에 어떤 위치에다가 로드를 시킬 것인지, 그걸 내가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어떤 프로세스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주기억장치에다가 얘들을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더 이상 주기억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종료하죠. 그죠? 프로그램 종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지워지죠. 그죠? 이 주기억장치는 비어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넣어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관리를 해주는 게 뭐냐면 기억장치 관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기억장치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과 보조기억을 둘 수가 있는데, 보조기억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들을 주기억장치에 로딩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장치 관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로 한번 가볼까요?
그 메모리에 적재가 로드가 되어서 CPU의 처리를 기다리거나 CPU의 선택이 돼서 처리가 수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제가 좀 전에 기억장치 관리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프로세스의 생성과 삭제, 프로세스의 중지와 계속, 프로세스의 동기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막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주격장치에 로드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시작을 했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주격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작업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는 워드로 뭐 어떤 걸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과제를 막 입력하고 있으면서 유튜브로 막 동영상도 보면서 그리고 PDF로 뭐 학습 자료를 막 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누구 걸 먼저 해줄까? 유튜브를 먼저 이렇게 보게 해줄까? 아니면은 한글을 막 쓰게 해줄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못 느끼죠. 속도가 빠르니까 못 느끼지만 정말로 굉장한 수백만 분의 1초 정도 되는 그런 속도로 애들이 약간의 스케줄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통신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이런 거 보잖아요. TV에서 방송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뭐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제 똑같은 걸 내가 보게 되면 조금 더 느려요. 인터넷이 느리게 이렇게 나오는 거 느끼시죠? 그죠? 그런 우리 그냥 얘만 봐서는 몰라.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느리네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속도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들 딴에는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하면서 시간을 이제 어떤 순서를 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러예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는 준비, 레디, 대기, 웨이팅, 실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 이게 어떻게 스케줄러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합니다. 준비도 하고 대기도 하고 실행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동시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프로세스의 정의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치와 파일 관리로는 장치라고 하는 건 주로 입출력 장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출력 장치의 효과적인 할당과 횟수. 그래서 뭐 물론 장치 제어기에는 여러 가지 디스크 제어기도 있고 뭐 프린터 제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죠? 그 장치들을 관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FIFO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책에 있지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약자입니다. 이거 뭐냐? 먼저 입력되어 있는 게 먼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터를 할 때, 나 첫 번째 1번 과제를 프린트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프린터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 나 인터넷에 뭔가를 하나 인쇄를 한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그 웹브라우저에서
인쇄를 하나 했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에 난 또 뭔가 또 인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누가? 얘가 제일 먼저 인쇄가 돼요. 그 다음 얘가 인쇄가 되고 그 다음 얘가 인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또 인터럽트가 걸려서 중간에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삭제를 시키거나 해야지 그 다음 게 나오게 되죠. 아니면 계속 프린터가 안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P4 형식이라고 해서 먼저 우리가 요청이 있는 거는 먼저 출력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장치 관리자는 실행 중인 프로세서의 입출력을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말하는 인터럽트는 뭐냐면, 컴퓨터 장치나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운영체제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예요. 특정한 일이 발생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즉 장치 관리자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을 요구를 하면 실행을 잠시 멈추고 입출력에 해당하는 장치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유튜브가 막 이제 돌아가고 있고 여기 이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키보드로 뭔가 막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했는 내용이 어디 주기억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순간이지만 얘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작동이 돼서 내가 입력하고 있는 키보드에 입력된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럽트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 장 말고 한 몇 장 정도 될까요? 8, 9장 될까요? 거기쯤 되면은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면 인터럽트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원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동작이 잘 안 되면 컴퓨터가 동작이 잘 안 되면 강제로 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강제로 뭐 종료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식의 인터럽트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키보드를 입력할 때에도 키보드를 입력하면 입력 장치에 있는 내용을 얘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터럽트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치 제어기로 장치 관리자와 하드웨어인 입출력 장치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을 해요. 그냥 프린터에 있는 USB를 요즘은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USB를 우리 PC에 USB 단자에 꽂아요. 그럼 프린터가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프린터를 구매를 하면 주는 CD에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시키거나 또 없으면 해당 제조사에 들어가서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 프린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스톨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이 운영체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장치 제어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정말 예전에는 사실 뭐 랜카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되도록해서 랜카드를 하나 꽂아놓고도 프로그램 새로 다 깔고요. 그리고 뭐 키보드나 마우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뭐 있어요.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소리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다 이런 장치 제어기 프로그램 다 깔아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동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발전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꽂으면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만드는 거는 어떤 게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깔아주는 게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파일 관리 기능으로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파일을 관리해 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탐색기 들어가서 내가 탐색기에 들어가서 바로 뭐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도록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도 한번 보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폴더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고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탐색기는 많이 썼을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1952년에 IBM 701 컴퓨터라고 하는 데서 처음 이제 사용을 했어요. GM에서 만든 겁니다. 초기 운영체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커다란 어떤 판에 스위치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로 01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썼던 방식이 뭐냐면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용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드렸는데, 사용자가 막 작업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스위치로 막 누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들, 이 오퍼레이터가 스위치를 막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작업을 하고요. 여기서 작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뭐 말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적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가 거기에 맞게끔 스위치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작업들을 모아요. 모아서 한꺼번에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은 보면은 한번 시스템을 차지한 자료, 이런 자료들이 차지를 하잖아요. 다른 건 못해요. 다른 건 못 씁니다. 그럼 이 컴퓨터 이 자료들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른 자료 처리할 필요 없고 이 자료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CPU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다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 자료들만 독점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모을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아이들 타임이라고 해서 CPU가 놀고 있어요. 얘들이 작업을 할 동안 그런 어떤 아이들 타임을 갖게 된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모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 처리 방법은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지만 또한 컴퓨터의 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요금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요금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일괄 처리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운영체제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분할 시스템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얘는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해서 여러 작업을 처리할 때 이용하는
처리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1961년에 MIT에서 이제 그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명의 단말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PU의 이용 시간을 잘게 분할을 해서 여러 사용자가 작업을 순환하면서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막 분할을 합니다. 여기는 너 A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B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C라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은 연산 처리 장치의 할당 시간을 돌아가면서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타임을 조각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타임 슬라이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야 시간을 분할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만 이용할 수 있다면 짧은 작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완료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일괄 처리 방식처럼 유효시간 아이들 타임이 없겠죠. 줄이겠죠.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왜냐면 동시에 뭐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작업을 A라는 작업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실행을 들어오면은 중앙처리 장치가 실행을 해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분할 시스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얘는요. 프로그래밍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상의 여러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동시에 저장해 준다. 좀 전에 제가 많이 설명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 과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건 하나의 CPU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막 제가 그랬죠. 그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안에서는 너무너무 바쁘다고. CPU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억장치 관리를 해준다거나 또는 프로세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런 스케줄링 기법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이제 관리에 해당되는 뭐 기억장치 관리라든지 프로세서 관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다중 처리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CPU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작업을 여러 개 분담해서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CPU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CPU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기억장치 같은 거는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처리 시스템은 CPU가 여러 개, 다른 것들은 다 어때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쓰겠죠. 그죠? 종류는 비대칭적 다중처리라고 해서 별도의 주 처리기만이 운영체제를 수행을 해서 제어를 담당해주는 건 처리기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대칭적 다중처리라는 거는 모든 처리기들이 운영체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CPU에도 운영체제가 있고 여기도 운영체제가 있고 다 각자 운영체제가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가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작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거다. 기능이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용자 한 사람이 한 가지 작업이나 한 프로그램밖에 실행하지 못하는 게 단위 작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죠? 도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런데 다중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좀 전에 얘기했는 다중 프로그래밍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 작업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뭐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못 쓰는 거고 주격장치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못 올리는 거고 다중 작업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작업을 우리가 동시에 처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정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처리해준다. 통신장치가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에 있는 각 사용자들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 이 인터넷 그 통신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중앙 처리 장치나 이게 하나의 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 컴퓨터에서 처리했는 결과를 다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자료가 발생한 단말기를 통해서 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해요. 왜냐하면 처리는 얘가 할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요청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처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 처리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게 뭐냐? 얘가 죽어버리면,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죽어버리면 다 못 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좀 군사적인 목적입니다만 자석 예약이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ATM기 가가지고 뭐 현금도 찾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 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실시간 처리 시스템도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이제 여러 자료 저장 장소와 컴퓨터 시스템 작업을 자원들끼리 나눠서 서로 통신하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재택근무가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 저장 장소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료도 이제 복사본을 여러 곳에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곳에 남아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자꾸 이제 더 많은 시스템도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더 잘 살리려면 자료 저장 장소하고 시스템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 그 연결된 여러 자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이제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강의로 이제 계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연결된다고 되면 안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0세대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2세대부터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시스템 등장, 뭐 실시간 처리, 3세대에는 이거는 지금까지 쭉 쓰고 있어요, 사실은. 2세대부터는 뭐 요때만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4세대에는 어떤 인터넷을 이용한 GUI 방식이라든지 이런 개인용 OS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세대에는 분산 처리라든지 뭐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특징을 정리를 했는 거고요.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윈도우즈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